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30년 넘게 조선과 해운을 연구해온 전략가가 울산 조선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LPG도, 에탄도, LNG도 세계의 가장 비싼 선박들 모두가 한국산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고 생존이었고 국가의 품격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앤드류 머독입니다. 영국 런던 태생으로 조선해양기술연합에서 35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죠. 55세 나이에 이르기까지 북극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노르웨이 선박을 점검하고 아랍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초대형 유조선을 살펴봤어요. 수백 개의 조선소를 발로 뛰며 다녔고 각국의 전략을 분석해온 인생이었죠. 중국은 압도적인 물량으로 시장을 집어삼키려 하고 일본은 섬세한 정밀함으로 승부를 걸어요. 유럽은 글쎄요. 자존심이라는 흔들리는 배를 타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요? 전 그 나라를 좋은 하청 공장 정도로만 여겼어요. 일본의 설계를 바다값싸게 만드는 곳 정도로요. 2024년 가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이 시작되던 때였죠.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중국 조선업 제재 소식이 전 세계 해운업계를 뒤흔들었어요. 세계 물동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선언이었죠. 특히 에탄과 LPG 운반선은 무조건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무실로 급하게 돌아온 나에게 동료들이 물었어요. 앤드류, 이제 누가 이 배들을 만들게 될까?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에탄 운반선 건조 이력이 전무했어요. 그럼 남는 건 한국. 코웃음을 쳤죠. 그 작은 나라가 대체 무슨 수로 이걸 감당한다는 거요? 에탄 선박은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미국 의회에 제출된 내부 보고서를 접했을 때 손이 얼어붙었어요. 한국만이 가능하다. 한국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 이건 분석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죠. 아니, 선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주간 휴가를 내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앤드류?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울산과 거제로 갑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조선해양연합의 선임위원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죠. 확인 후 복귀하겠습니다. 다만 이 나라를 가볍게 봤던 건 큰 실수였을지도 모르겠군요. 도착 첫날 맞이해준 현대중공업의 젊은 선박 설계 엔지니어와 점심을 먹었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놀랍도록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유럽 최고 공대 출신이었죠. 내가 아는 모든 기술적 질문에 그는 물 흐르듯 대답했어요. 대화 말미에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이 정말 이 거대한 에탄 운반선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조용히 그러나 눈빛만은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다만 세계가 아직 그걸 모를 뿐이죠. 그 말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마치 내일 일어날 일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었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형식적인 조치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외교의 세계에선 항상 그랬거든요. 강한 경고는 해도 실제 행동은 느리게, 그리고 약하게 따라오는 게 통상적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미국은 정말로 전례 없이 단호하게 중국 조선업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역대표부 문서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30% 추가 수수료 부과라는 폭탄 선언이 담겨 있었죠. 산업계 전체가 흔들렸어요. 글로벌 선주들은 당장 중국에 발주한 선박들의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새 발주는 얼어붙었죠. 호텔 방에 들어와 밤새 해운 물동량 흐름을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에탄 운반선 중 99.9%가 미국 수출을 위한 것이었고 LPG 운반선 역시 2028년까지 미국이 전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란 예측이 나왔어요. 이건 시장의 지각 변동이었죠. 문제는 그 뒤였어요. 중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밤새 분석한 보고서를 들고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울산의 바다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죠. 멀리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아침 해를 받아 반짝였습니다. 일본은 머릿속에서 답이 들려왔어요. 기술력은 있지만 놀랍게도 에탄 운반선은 단 한 척도 건조한 이력이 없었죠. 게다가 인도 역량이 낮아 연간 4척 이상을 소화하기 어려운 구조였고요. 유럽은 기술은 있어도 가격과 납기 경쟁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백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동안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아온 한나라, 한국으로. 바로 그날 오후 HD 현대중공업이 대형 수주를 따냈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아시아 선사로부터 4,588억 원 규모의 에탄 운반선 2척 수주.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었어요. 신호탄이었죠. 한국이 선택됐다는 메시지가 세계 시장을 강타한 사건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변했어요. 각국 선주들은 한국 조선소에 문의를 쏟아붓기 시작했고 일본 언론조차 한국만이 대안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죠. 다음 날 현대중공업으로 향했어요. 호기심과 의구심을 안고서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건조 중인 선박들을 둘러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띈 건 아직 도색도 안 된 채 철골로만 구성된 초대형 선체였어요. 마치 바다의 공룡 뼈대 같았죠. 옆에 있던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어떤 선박입니까?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년 미국에 인도될 에탄 운반선입니다. 9만 톤급이죠.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죠. 그제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일본은 아직 설계 단계에서 헤매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용접을 끝내고 있었어요. 내가 알던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현대중공업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당장의 수주보다 시장이 언제 재편될지를 먼저 봤어요. 그 한마디에 머리가 띵했죠. 세계가 단기 실적에 목맬 때 한국은 위기가 올 타이밍까지 미리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울산항 근처의 작은 해산물 식당에서 한 베테랑 용접공과 마주 앉게 됐어요. 그는 30년 넘게 조선소에 있었고 이젠 아들과 손자까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3대가 한 배를 만드는 나라 처음 봤어요. 술잔을 부딪히며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우린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이 나라의 시간을 용접하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일본 외무성 출신의 동료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줘. 일본은 왜 에탄 운반선을 한 척도 못 만들었지? 그의 답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우린 시장을 믿었고 한국은 리스크를 준비했어.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국은 위기 이후 움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이전부터 움직일 준비가 끝난 나라였어요. 다음 날 현대중공업의 가스선 전용 공장을 방문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죠. 마치 SF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거대한 LPG 탱크가 앞에 있었는데 그 완성도는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3층 높이는 되는 원통형 구조물이 마치 우주선 같은 광택을 뿜고 있었죠. 용접선이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는 깜짝 놀라 탱크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 누구도 이음매를 숨긴 게 아니라 아예 자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통째로 압축된 하나의 금속처럼 보였어요. 한국 조선소가 만든 LPG 탱크는 기술력이 아니라 예술품에 가까웠죠. 이 탱크, 어디서 제작한 겁니까? 제가 묻자 현장 관계자가 말했어요. 세진중공업입니다. 저희 협력사죠. 그 순간 다시 충격이 왔어요. 세진중공업?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유럽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죠.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이 회사에 대해 검색했어요. 자료를 뒤져보니 이 회사는 올해 20척, 2027년까지 연 30척의 LPG 탱크 제작 능력을 확보한 괴물 기업이었어요. 참고로 유럽 최고 조선 기자재사도 연간 6척 생산이 한계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다음 날 직접 세진중공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몸이 스스로 반응했어요. 이건 공장이 아니네요. 국가 전략기지 같아요. 생산 라인은 정적이었지만
기계음과 사람 손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마치 잠수함 내부의 작전실처럼 느껴졌어요. 작업자들은 서로 말도 안 섞으면서 자기 위치에서 단 1mm도 흔들림 없는 작업을 이어갔죠. 그 눈빛에 담긴 건 직업 정신이 아니라 우리 손끝이 국가의 약속이다라는 절박함이었어요. 유심히 보고 있자 한 엔지니어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유럽처럼 로열티에 기대지 않아요. 매 순간 우리 손으로 최고를 증명해야 살아남는 구조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유럽 기자재 업체들이 디자인 도면 하나 바꿀 때마다 6개월이 걸리는 게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은 설계부터 생산, 납품까지 모든 과정을 하루 단위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었죠. 울산 현장을 떠나며 비행기에서 데이터를 열람했어요. 시장 조사기관 클락슨 리서치의 2024년에서 2027년 조선업 수주 및 인도 계획 보고서였죠. 처음엔 아무 기대 없이 봤어요. 그런데 스크롤을 넘길수록 손끝이 얼어붙기 시작했죠. 2027년까지 한국은 단일 국가 기준 에탄 운반선 11척 인도 예정. 중국은 23척. 일본은 0척. 그런데 수익성과 신뢰성 항목에선 한국이 전 부문 1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스선 인도량 52척 중 43척이 한국 제작이라는 문장이었어요. 그건 시장 전체의 중심이 이미 한국이라는 뜻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급히 과거 데이터를 다시 모조리 재검토했어요. LNG 운반선, VLCC, 초대형 컨테이너선, 드릴십. 모든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한국은 수주량, 납기율, 결합률, 보험료 지표까지 올 클리어 상태였어요. 심지어 팬데믹 기간에도 납기 연기율이 5%를 넘은 적이 없었어요. 이건 산업이라기보단 시스템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가장 충격받은 지점은 납기일 보장률 항목이었어요. 2021년에서 2024년까지 한국의 조선소는 계약된 납기일보다 평균 11일 앞서 인도했어요. 반면 일본은 평균 33일 지연, 중국은 무려 67일 지연. 그 차이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작동 방식이구나. 왜 그런지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 HD 현대중공업에서 스케줄링 팀장 한 분과 대화를 나눴죠. 그가 조용히 제게 보여준 건 단 하나의 엑셀 시트였어요. 그 시트 안엔 각 파트별 조립시간, 자재 입고 일정, 용접 예상 오류율, 기상 변수까지 초 단위로 계산된 시뮬레이션이 18개월치나 깔려 있었죠. 그는 담담히 말했어요. 우린 불확실성을 계산에 넣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문제 생기면 대처하는 나라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시간까지 미리 계산해서 그 전에 끝내는 나라였어요. 그게 수치에 나타났고 세계는 그 수치에 굴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정리한 자료를 조선해양연합 이사회에 보고하던 날 나이 지긋한 위원 중 한 명이 핀잔을 주듯 물었어요. 앤드류, 자네는 왜 그렇게 한국에 대해 말을 아꼈던 거요? 자네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네. 조용히 답했어요.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고 그냥 숫자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침묵했고 마지막 보고서 하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과장할 수 있다. 품질은 포장할 수 있다. 그러나 수치는 진실만을 말한다. 그리고 그 진실의 주인공은 지금 한국이다. 수치를 본 뒤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국은 자원도 부족하고 땅도 좁고 인건비도 싸지 않아요. 게다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오랜 제국주의 경험으로 축적된 자본도 없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선박을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만드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풀리지 않는 이 질문을 안고 며칠 뒤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한 중견 관리자와 미팅을 하게 됐죠. 그의 명함은 평범했지만 대화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성과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그는 웃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우린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배가 아니니까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가 덧붙였죠.
우린 항상 전 세계가 우릴 의심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증명해야 했죠. 우리 손으로, 결과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단어가 있었어요. 절박함이었죠. 한국의 조선업은 산업이 아니었어요. 그건 국가 생존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죠.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까지 수차례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 그게 바로 산업 기반이었고 그 중심에 조선이 있었던 겁니다. 울산의 한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선소는 우리한텐 공장이 아니라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 말이 수사가 아니라는 걸 믿게 됐어요. 놀라운 건 그가 퇴근 후에도 유튜브로 조선 관련 해외 강연을 본다고 했어요. 배우지 않으면 밀려요. 우리에겐 뒤처질 여유가 없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의 태도였죠. 이 나라는 기술 이전의 각오부터가 달랐어요. 마침내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선 국민과 기술이 한 방향을 보고 움직이고 있었죠. 정치, 사회, 교육, 심지어 시민의식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공통된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날 밤 현대중공업 마이스터 프로그램 출신의 30대 엔지니어에게 술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실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렇게 많은 책임을 진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말은 우리나라에선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대답에 할 말을 잃었어요. 유럽에서 그 나이의 엔지니어들은 균형 잡힌 삶을 말하죠. 그런데 이곳에선 균형보다 책임을 먼저 말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노르웨이 출신의 한 유명 선주와 우연히 만났어요. 그는 방금 한국 조선소와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죠. 그가 커피를 마시며 던진 한마디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한국이 제일 안전하죠. 가격도, 납기도, 거리도 다 감안하고도 결국 한국이라고 말하는 그 한 줄이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원래 조선 발주는 단순하지 않아요. 선주는 언제나 단가, 납기, 리스크를 저울질하죠. 그래서 저렴한 중국으로 향하기도 하고 신뢰성을 중시하면 유럽이나 일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공식이 무너졌어요. 선주는 무조건 한국부터 물어본다. 이 말이 이제 업계의 불문율이 됐죠. 왜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납기 신뢰도였어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가격이 낮아도 배를 제때 인도 못하면 선주는 손해가 아니라 파산을 맞아요. 두 번째는 결합률이었어요. 중국 조선소에서 출항한 선박은 평균 3년 이내에 수리 요청이 들어와요. 일본은 평균 6년. 그런데 한국은 10년 이상 무결함으로 운항 중인 사례가 수두룩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었죠. 이 점을 깨닫게 된 건 싱가포르 출신의 한 선주와의 대화 때문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숨지 않고 연락을 먼저 줍니다. 그 말이 너무도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완벽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감추지 않기 때문에 선택되는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한 에탄 운반선 탱크에 미세한 진동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조선소는 현장팀을 미국까지 파견해 48시간 만에 원인을 잡고 수정했어요. 보고를 받기 전 이미 수정이 끝나 있었다는 건 이 나라가 신뢰를 계약이 아닌 의무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었죠.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중동 바이어가 한국 조선소와 미팅을 마치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나라는 배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배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제게 가장 깊은 감동을 준 건 한 노년의 기술자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는 40년 넘게 조선소에서 일했다고 했죠. 그분을 탱크 내부에서 만났을 때 그분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선생님은 왜 아직도 정년이 지났는데 일을 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잠시 손을 멈추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6.25 때 전쟁에 나가셨어. 돌아오지 못하셨지. 이곳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지킨 나라야. 그렇다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뭘 해야 하나? 그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거지.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노인의 손끝에는 기술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죠. 그런 장인 정신이 한국 조선업의 진짜 비결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배를 수없이 봤습니다. 노르웨이의 강철 괴물, 독일 함부르크의 군함, 중국의 물량 선단, 일본의 정밀함.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울산의 조선소를 둘러보던 그날만큼은 배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날은 늦은 오후였어요. 햇살이 강철 선체를 붉게 비추고 있었고 해풍 속에 섞인 쇳내가 피부를 타고 들어왔죠. 공장엔 엔진 소리, 용접기 불꽃, 사람의 걸음. 그 모든 게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전율이 왔어요. 이건 산업이 아니라 의식이었어요. 선체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작업자가 거대한 탱크 내부에서 땀범벅이 된 채 용접을 하고 있었죠. 무심코 물었어요. 이거 언제까지 마감이죠? 그가 고개를 들고 답했어요. 내일까지요. 그런데 오늘 끝내야죠. 내일은 선주가 이 안을 봐야 하니까요. 계획보다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신뢰한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덧붙였어요. 이 배가 바다에 나가면 우린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투루 못하죠.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박 한 대가 서서히 진수되고 있었어요. 그 선박이 바다로 미끄러져 나가는 장면을 보며 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수천 톤짜리 쇳덩이가 아니라 마치 국민의 의지, 한 나라의 역사,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가 하나의 몸체로 묶여서 바다로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장면을 멀찍이 바라보던 어떤 노인이 말했어요. 저 배는 우리 마을 전체가 만든 겁니다. 우리 아들, 사위, 이웃, 친구. 이 나라는 조선소가 아니라 혼이 움직이는 장소를 만든 겁니다. 기술도 설계도 자본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걸 하나로 묶는 건 이 국민들의 정신력이었어요. 다시 유럽에 돌아가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배를 잘 만든다라고요? 아니요, 그건 너무 가벼운 표현입니다. 한국은 자국민의 땀과 생명을 운반할 책임을 배에 새기는 나라였어요. 그날 밤, 제 보고서엔 이런 문장이 쓰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배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 국가의 기억을 용접하고 국민의 생존을 용기에 담고 그 위에 희망을 얹어 바다로 띄우는 곳이다. 이곳에선 정신이 흘러내린다. 울산을 떠나던 마지막 날, 항만 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박 하나가 천천히 출항하고 있었죠. 가스선이었습니다. 선체에는 큼지막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바닷바람은 그 문장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 전통적으로 조선업의 중심은 유럽과 일본이었습니다. 중국은 물량을, 유럽은 기술을, 일본은 전통을 자랑했죠. 그 사이에서 한국은 늘 중간쯤에 위치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배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제재한 그 순간 전 세계 선주들은 동시에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단지 대체 공급처로가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수치가 말해줍니다. 2027년까지 글로벌 가스선 수주 중 약 70%가 한국으로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건조 이력이 0이고 중국은 선주들의 보험료 부담과 안정성 이슈로 멀어지고 있죠. 결국 이 거대한 조선의 세계에서 한국만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출장 전까지 한국이 잘한다는 말을 수십 번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언할 수 있어요. 이 나라는 선박을 만들지 않습니다.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이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 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나라에겐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패를 겪어도 외면을 당해도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나 자신이 가진 최후의 기술에 집착했고 결국 그것으로 세계의 판을 갈아엎었습니다. 한 선박 발주업체 CEO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한 걸 100번 똑같이 해내죠. 그게 가장 무서운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노력이나 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완성의 영역입니다. 이 나라의 강함은 단발적인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믿음이었습니다. 런던에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맨 마지막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의 바다를 건넌다. 선박은 핸드오버되었지만 그 위엔 한국인의 시간, 땀, 혼, 그리고 다시는 침몰하지 않을 국가의 자존심이 함께 떠 있다. 이 바다는 더 이상 국제 해양이 아니다. 이제 이 바다는 한국의 것이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역사적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쟁으로 초토화되었고 식민 지배를 받았고 경제 위기를 겪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최악의 위치에 있는 나라. 냉정하게 보자면 한국은 성장할 수 없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제성장 모델을 찾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집단적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민족은 세상에 없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르다. 이건 연구가 아니라 역사적 기적을 목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국 교수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헤이스입니다. 영국에서 경제사를 연구하는 교수죠. 40을 조금 넘었고 산업혁명 이후 각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유럽, 북미, 일본, 싱가포르까지. 수많은 나라를 연구했지만 한국, 글쎄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운이 좋았던 게 아닐까 생각했죠. 냉전 시대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일본의 경제적 영향도 있었고 주변 경제학자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제 연구실에서 한국 관련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믿을 수 없는 그래프를 마주했어요. 한국의 1인당 GDP 성장 곡선이었는데 그 모양이 거의 수직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인쇄 오류라고 생각했죠. 프린터가 잉크를 흘렸거나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인가 싶었어요. 의심하며 원본 데이터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류가 아니었어요. 서구 국가들은 수백 년에 걸쳐 성장했고 일본도 한 세기 가까이 걸렸는데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G7 문턱까지 올라왔더군요. 1960년대에 한국의 1인당 GDP는 고작 $79.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34,000를 넘어섰어요. 이건 431배 성장한 셈이죠. 같은 기간 영국은 20배, 미국은 18배 성장했을 뿐입니다. 데이터를 3번, 4번, 5번 다시 확인했어요. 다른 출처의 자료도 찾아보고 동료 교수들에게도 물어봤죠. 모두가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래프가 맞아요. 한국의 성장은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쾌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나 경제학자로서 제 원칙은 사실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저는 이 나라를 연구해야만 했어요. 윌리엄 어윈, 제프리 삭스,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도 한국의 성장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기존의 한국 발전 이론을 검토하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모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지원 덕분. 그런데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를 지원했습니다. 필리핀은 1946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으로부터 한국보다 더 많은 원조를 받았지만 한국만큼 성장하지 못했어요. 같은 시기 미국이 지원한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죠. 일본 식민지 시대의 산업화 영향. 일본은 대만, 만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도 식민 지배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더구나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한국의 산업 기반을 착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해방 후 한국에 남은 건 폐허와 분단뿐이었어요. 우수한 교육 시스템. 그럼 왜 교육 수준이 높았던 아르헨티나, 칠레,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한국과 같은 성장을 이루지 못했죠. 1960년대 한국의 문맹률은 30%가 넘었어요. 그 시절 한국의 교육 수준은 결코 세계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한국의 발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가설들이었어요. 이쯤 되니 짜증이 났죠. 좋아, 직접 데이터를 조사해보자. 그렇게 저는 한국의 경제 데이터, 사회 구조, 기업 성장 패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을 발견했어요.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는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국가부도 선언 직전이었죠. 일반적인 나라였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비난하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제 연구 조교가 가져온 신문 스크랩을 보고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나라를 살렸다고. 이건 동화책 내용 아닌가. 하지만 역사적 기록을 보니 사실이었어요. 1998년 1월부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TV에서는 금을 내면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이 퍼졌고 전국 각지에서 금 수집 행렬이 이어졌어요. 주부들이 결혼 반지를 내놓았고 기업인들이 금괴를 기부했으며 초등학생들이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해외 교민들까지 본국으로 금을 보냈어요. 불과 몇 달 만에 모인 금이 227톤, 당시 환율로 약 22억 달러였습니다. 이건 정책이나 전략이 아니라 집단적인 생존 본능이 작동한 거였어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죠. 한국의 경제 발전에서 대기업의 역할도 특이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회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상징처럼 기능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연구팀이 한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한국 제품을 구매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73%가 우리 기업이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영국에서 같은 질문을 하면 품질이 좋아서 또는 가격이 적당해서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에요. 한국인들은 대기업을 자본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성장과 연결된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IMF 이후에도 국민들은 삼성, 현대 제품을 자발적으로 사면서 기업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죠. 예일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 현상에 대해 토론했는데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서구의 경제학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야. 이건 완전히 다른 경제 패러다임이야.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서 구제하거나 기업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국민이 나서서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망하면 결국 우리도 망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압도적인 근면성이었어요. OECD 통계를 보니 한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노동시간이 2500시간을 넘었습니다. 영국의 1700시간, 독일의 1600시간과 비교하면 믿기 힘든 수치였죠. 세계에서 가장 긴 근무시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업무 처리 속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 이건 학술 논문으로 정리하기에도 벅찬 수준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경제사학회에서 발표할 때였어요. 한국인들은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들은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실제 사무실 CCTV 영상과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고 청중은 곧 침묵에 빠졌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 경제 성장의 숨은 무기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계획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 해결한다. 맥킨지 컨설팅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 속도는 일본 기업의 3배, 유럽 기업의 2배 빠르다고 합니다. 포스코가 제철소를 건설할 때 일본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한국은 4년 만에 완공했어요. 자동차 신모델 개발도 현대는 24개월이면 충분한데 유럽 제조사들은 36에서 48개월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니 이 방식이 놀랍게도 경제 성장을 가속화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10년 걸릴 프로젝트가 한국에서는 3년 만에 끝났습니다. 경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방 체계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단결했다면 국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뭉쳐왔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군사 시스템과 역사적인 전쟁 경험을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경험한 나라니까 국방이 강할 수도 있겠지.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조사할수록 한국의 군사력은 방어 시스템을 넘어 국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대처럼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게 됐죠. 국제전략연구소의 밀리터리 밸런스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한국은 상비군 60만 명에 예비군 3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인구 대비 군사력으로는 세계 최상위권이었죠.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 시스템을 비교해봤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직업군인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군대가 국민이고 국민이 곧 군대였죠. 징병제로 모든 남성이 군대를 가야 하고 예비군으로 전역한 후에도 군사훈련을 받으며 민방위로 예비군 이후에도 전시 대비 훈련을 합니다. 자료를 보다가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전시가 되면 3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전력 규모였죠. 보통 나라들은 전쟁이 나면 정부가 징집을 해야 하지만 한국은 국민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평택 미군기지의 지휘관이었던 제임스 서먼 장군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모든 남성이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것이다. 택시기사도, 은행원도, 교수도 모두 총을 쏘고 작전을 수행할 줄 안다. 이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다. 한국의 군사훈련 방식도 분석해봤어요. 영하 20도에서도 실시하는 혹한기 훈련,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진흙탕을 기어야 하는 유격훈련, 40, 50kg 군장을 메고 50km 이상을 걷는 행군. 저는 그 훈련 영상을 보고 경악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훈련을 견뎌낸 병사들이 이 정도는 기본이죠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자료를 보면 볼수록 한국은 방어 수준을 넘어서 공격 능력까지 갖춘 나라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2023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평가에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기록했고 자체 개발 미사일 현무 시리즈로 사거리 3,000km 이상을 확보했으며 전 세계 9번째로 독자적인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했어요. 게다가 독도함, 마라도함 같은 경항공모함을 운용 중이고 핵잠수함까지 개발 중이었죠. 한국은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면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고 있었어요. 이건 다른 징병제 국가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방어적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한국은 방어를 넘어 공격 가능한 군사 강국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나토 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미국 장성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쟁이 나면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되는 나라니까요. 한국의 단결력은 일상 속에서도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특히 스포츠 경기에서 저는 한국인의 단결력을 또 한 번 목격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영국 BBC 기자로 한국에 파견되었던 제 지인 앤드류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서울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축구 경기를 보러 온 팬들이 아니라 전쟁터로 향하는 군대 같았어. 모두가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정확히 같은 구호를 외치고 완벽하게 조직화된 응원을 펼쳤지. 그때 나는 이 민족이 왜 이렇게 강한지 이해하게 됐어. 영상을 찾아보니 수백만 명의 인파가 길거리로 나와 경기장 밖에서도 경기장 안보다 더 열정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한 목소리로 응원가를 부르며 하나처럼 움직였어요. 응원단장의 지시 하나에 수만 명이 마치 군대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도 축구 열기가 대단하지만 이렇게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이진 않아요.
서구 국가들의 응원 문화는 개별적입니다. 각자 응원하고 노래도 따로 부르고 분위기도 자유롭죠. 한국인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스포츠 응원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군사작전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본 자료들과 너무나도 유사했어요. 정확한 구호와 일사불란한 움직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집단 행동,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목소리처럼 응원하는 모습.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서 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응원하지만 한국의 월드컵 응원은 마치 사전에 수천 시간을 연습한 것처럼 완벽하게 조직화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정확히 같은 동작, 같은 구호, 같은 타이밍에 움직였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나면 군대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싸울 나라였어요. 이 스포츠에서도 한국인들의 단결력을 목격했죠. 솔직히 저는 이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게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문화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북미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대회를 직접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팀의 팬들은 경기장의 한 구석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응원봉을 일제히 흔들며 조직적인 응원을 펼쳤고 심지어 현지 팬들조차 그 열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e스포츠 국가인 한국은 해외 팬들도 인정하는 한국식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한국 팬들은 단체로 투표해서 선수들을 밀어주는 조직력을 보여줬어요. 아무리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라 해도 해외에서는 다를 수도 있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면 개인주의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뉴욕, LA, 토론토, 시드니, 런던. 세계 주요 도시의 한국 교민 사회를 직접 방문하며 조사했어요. 그 결과는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LA 한인타운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처음 겪은 건 인종차별이었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끼리 뭉쳐서 살 수밖에 없었어. 은행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었지. 우리가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줬겠어. 보통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하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자신을 현지 사회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해외에서도 한국인들끼리 뭉치는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현지 사회에서 강력한 경제력을 구축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 중국 칭다오의 한국 기업 특구, 베트남 하노이의 한국 상업지구,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인 네트워크. 이걸 보고 저는 또다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중국 칭다오에서는 한국 기업 특구가 도시 경제의 2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 하나가 베트남 GDP의 20%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스트라스필드 지역은 작은 서울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문화가 지배적이었어요. 이건 한국 식당이 몇 개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한국인 기업이 한국인에게 물건을 팔고 한국인들이 한국인끼리 일자리를 공유하며 한국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시스템. 이건 다른 나라 이민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이었어요. 일본인, 중국인들도 교민 사회를 형성하긴 하지만 한국인처럼 강력한 유대감과 조직력을 유지하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하버드 사회학과 교수와 이 현상을 토론했는데 그는 한국인들의 해외 네트워크는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전통적인 디아스포라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한국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위기를 맞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1992년 LA 폭동 당시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무장 방어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폭도들에게 습격당했을 때 경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 교민들은 그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락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고
상점 주인들은 무기를 들고 직접 한인타운을 방어했어요. 한 코리안 아메리칸 2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한국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폭동은 또 다른 전쟁이었죠. 아버지는 군 복무 시절 배운 사격수를 그대로 활용하셨고 이웃들과 무전기로 통신하며 서로의 가게를 지켰어요. 그때 저는 한국인의 DNA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없어도 정부가 없어도 한국인들은 하나로 뭉쳐서 스스로를 보호했어요.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단결력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뭉치려는 특성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동아시아 역사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글로 된 사료를 번역하기 위해 한국학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했어요. 그 결과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처절한 생존의 역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침략과 저항의 역사였어요.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저는 한국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조사하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대규모 침략을 감행했고 병자호란에서는 청나라가 침공하여 왕조가 붕괴 위기에 처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나라를 빼앗고 한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했어요. 한국 전쟁에서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이며 국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인구의 약 20%가 사망했다는 기록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인명 손실 비율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병자호란 때는 50만 명 이상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고 일제강점기에는 수백만 명이 강제징용되었으며 한국 전쟁에서는 민간인 사망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단결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항상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민들은 언제나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조선의 왕과 신하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국민들이 스스로 의병을 조직하여 싸웠습니다. 나라가 위험하다면 국민이 직접 지킨다. 이 사고방식이 한국인들에게 이미 16세기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는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 기록을 분석해봤어요. 농민, 승려, 양반, 상인, 심지어 노비까지 신분의 경계를 넘어 의병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유럽의 같은 시기 전쟁과 비교해보면 이런 전국민적 저항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한국이 왕조 국가를 넘어 위기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라가 약해져도 국민들은 결코 흩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뭉쳐서 적과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인들은 어떨까요? 2020년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을 분석해봤어요. 그때 한국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 이 나라가 여전히 뭉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럽과 미국이 봉쇄 조치와 사회적 혼란을 겪을 때 한국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보여줬어요. K방역이라 불리는 이 전략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WHO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미국 의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이 모든 것이 강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에 기반했다는 점이 놀라웠다.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지만 국민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구매했고 공적 마스크 배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K방역 시스템이 확립되면서 국가적으로 대응 체계가 빠르게 작동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코로나 검사 시스템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워킹 스루 검사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대규모 검사를 빠르게 진행했어요.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몇 달 걸려서 구축한 시스템을 한국은 몇 주 만에 완성했죠. 그뿐 아니라 이 나라의 첨단 기술은 어떤가요? 반도체 시장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었고
배터리 시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선두권을 차지했어요. 애플의 아이폰, 테슬라의 전기차, 인텔의 컴퓨터 모두 한국산 부품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미국 예일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모델은 집중과 선택의 결정체다. 정부가 전략적 산업을 선택하면 모든 국가 자원이 그곳에 집중된다. 기업들도 경쟁하면서도 묘하게 협력한다. 이건 서구의 자유시장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면 정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시에 움직이며 산업을 키웠고, 현대가 전기차를 만들면 배터리 회사, 인프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되어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문화산업에서도 이런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의 글로벌 성공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어요. 1998년 IMF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선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급증했고 대기업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뛰어들었으며 정부는 한류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성공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K-팝 팬덤 문화예요. 이들은 그저 팬이 아니라 조직화된 군대와 같습니다. 앨범 구매, 음원 스트리밍, 뮤직비디오 조회수 올리기까지 마치 군사작전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이 모든 연구를 마치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한국을 직접 경험해야겠다. 논문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결력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으며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 전 세계에서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이 성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강대국에게 의존하거나 자연자원에 의지하거나 여러 세대에 걸쳐 천천히 발전했지만 한국은 그저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불가능한 속도로 발전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역사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생존을 위한 단결의 역사다. 고구려 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인들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 단결하는 방법을 유전자처럼 물려받았다. 이런 특성이 현대 경제와 만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모든 걸 보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들도 있었지만 한국처럼 살아남은 나라는 없었어요. 일본은 경제 강국이지만 국민들이 단결해서 국가를 살린 사례는 드물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개개인의 경쟁이 중심이고 집단적 단결력은 낮았어요. 독일은 기술력은 강하지만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이 직접 경제를 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중국은 국가가 강하지만 국민들의 단결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뿐 자발적인 힘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 위기에서 국민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 전쟁을 겪고도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나라,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인들끼리 뭉쳐서 강해지는 나라. 이건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한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써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는 순간 제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민족은 없다. 이건 연구를 통해 얻어낸 논리적인 결론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경제적 성공 사례를 넘어 세계 유일의 단결 민족으로 정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를 끝내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한국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기적을 목격한 것이었다. 런던에서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제 저는 한국으로 갑니다. 이 나라를 직접 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원칙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리를 걷고 시장을 방문하고 기업을 탐방하고
한국인들과 대화하며 이 기적의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이 연구가 세계 각국이 한국의 성공 모델을 이해하는 작은 창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경제 발전 이론이 한국을 만나 완전히 뒤집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나라, 생존을 넘어 번영을 이룬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단결의 힘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